234번째입니다. 예, 박자세의 힘. 자, 우리 갈래대로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이- 자, 색깔이 아주 그래요. 예, 234번째. 질병과 의학. 이 책을 다 봤는데,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책 잘 선택했어요. 국내 저자가 썼는 책이고, 예병이. 어, 그,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전염병. 요 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거의 뭐 고등학생들부터 일반인들이 그 무슨 본격적인 생물학 의학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을 딱 보시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쭉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 뭐 이 책은 뭐 한 30분 만에 다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지금 전염병이란 말보다는 감염병이라고 쓴다는 거. 진화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전염병이란 말을 썼는데 감염병으로 오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오는 뭐 그게 가장 큰 거였죠. 거기서 크게 이제 떠오르는 게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80억까지 됐는데 그 1등 기여를 한 게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크림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하여튼 1850년대 일어났어요. 그때 참전했던 사람이 혹-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나이팅게일. 또 톨스토이가 참전합니다. 오메세인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를 들어주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그 크림 전쟁 때 톨스토이가 참전했다 이러면 연도를 따로 암기할 안 해도 감을 잡잖아요. 톨스토이는 건세 사람이잖아요. 예.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한테 영향을 준. 그 톨스토이가 그 크림 전쟁에 참전하고 러시아의 그 낙후된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다음 나이팅게일은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그거 나와요. 나이팅게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팅게일이 1860년 같으면 조금 있으면 전자가 발견되고 진공관이 나오고 고소 1800 그래서 물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1800년도는 촘촘하게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1800년 초에는 발톤의 원자설, 1870년도, 1880년, 1890년 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1800년 후반 무렵에 캠브리지 랩에서 전자란 개념이 떠오르고 진공관하고 그게 이제 텔레비전 브라운관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인류가 전자를 알게 되고 원자핵을 알게 되고 수도식 강의했잖아요. 그게 1800년도 후반이에요. 그러면 근대 과학이 들어온 거예요. 1800년 후반, 1900년 되자마자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1910년 무렵에는 원자 모델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1920년도는 양자역학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1850년 같으면 그 부근 시대잖아요. 그 부근 시대인데도 전염병을 몰랐어요.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몰랐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뭘 믿었나 하면요. 전염병이 이쓰지 말아 해서 뒤에 설명드리는데 공기로 통해서 전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만 하시면 돼요. 2000년 동안 인류가 이 수천만 명을 죽인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인식했나 그 원인을 어디서 오는가 이걸 공기 중으로 온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이건 기본 상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말 아리아, 말 아리아. 자, 아리아라는 말이 뭡니까? 인도 아리안족 할 때 아리안입니다. 범아 이래 할 때 범 그겁니다.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리아라는 건 위대하고 숭고하다.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게 뭐죠? 김 선생? 이란이요. 그렇죠. 이란. 이란은 고귀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오늘 따져보면 아리아라는 말은 하늘을 뜻해요. 고대사에서는. 힌두교도 뭐든. 그래서 말 아리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인데 아리아가 하늘인데 말은 뭐냐면
이 말은 MAL 해갖고 그 어근을 들어가면 뭐냐면 안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나쁘다. 무슨 하늘이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은 이 대부분 전염병이 공기가 오염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리아를 합치면 말라리아가 됩니다. 오버사이즈. 이제 여러분 말라리아 말이 그게 언제 생겼냐면요. 기원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말라리아라는 단어가 기원전에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 시저가 로마의 도서관 관장을 임명했는 그 사람이 만든 이름이 말라리아입니다. 그 말라리아라는 나쁜 공기라는 이 개념이 모든 전염병이 나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하면요. 크림 전쟁까지 유지됩니다. 이 개념이. 오마이 사이언스. 그럼 이 책 반 읽은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책 반 읽은 겁니다. 거의. 저 함수에서 크림 전쟁 1850년도까지 대부분 전염병, 얼마나 많은 전염병을 봐왔어요. 예. 흑사병, 천년두, 많은 걸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까요? 천년두 같으면 마마라 해갖고 그 중국 청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 황제가 된 그 왕자들이 많잖아요. 왕자들이 뭐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왕자들 중에 다음 보위를 입을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요. 말라리아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말라리아를 걸레가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말라리아도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안 죽는다는 게 확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자가 될 사람이 황제가 될 사람이 여자가 아직 말라리아를 안 걸렸다 하면 이거는 걸리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청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청나라 12명의 황제 강희제, 걸륭제, 옹정제 쭉 이런 공부를 해보면 그 밑에 흐르는 게 수백 명 되는 왕자 중에 황제를 보위를 올릴 사람은 말라리아를 걸렸다면 굉장히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걸리니까요. 떨어졌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기 어렵고 세 개, 두 개는 조금 헷갈리고 세 개는 완벽히 기억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기억도 지식이 미니멈 3개 이상 연결돼 있고 어떤 데 많이 연결된 기억은 7, 8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 갑자기 말라리아 이야기다가 청나라 태자가 왕자들이 저 태자가 되는 이 경우까지도 다 같이 연결돼야 돼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 개념은 하면 1850년까지도 나이팅게일까지도 말 아리아 개념 신봉자였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책을 읽을 때도 그때 이 군대라는 게 전염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도 최고 의료진들도 이 공기로 모든 병이 전염된다는 걸 생각했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그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결권 사건이 뭐냐면 런던에 코로나가 번진 거예요. 런던에 코로나 번졌는데 그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뭐 이거 공기로 전염된 줄 알았죠. 그런데 한 의사가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좀 봤더니 런던에 상수도 회사가 두 개인데 상수도 회사가 물을 공급받는 그 도시 구역을 지도로 그려봤어요. 그 두 개 중에 한 회사 물을 받는 쪽에 다 전염병이 확산된 거예요. 이건 딱 잡힌 거예요. 물로 전염된다고 딱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이 책에 나온데 런던에 영국인가? 어디 아니야. 프랑스인가 이쪽에 보건부 장관이 그러니까 세균이 병원균이라는 걸 그때 이제 그 파스텔인가 그럴까요? 콜레라 누가 발견했어요? 호인가? 콜레라 파스텔이잖아요. 파스텔인가 이게 이제 콜라균을 추출했어요. 했는데 이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콜레라균을 입에 들이마셨어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그 사람이 보건부 장관 같으면 자, go
파스트라고 고우는 1차 대전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 무렵에도 세균이 직접 이 병, 이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이, 야, 그러면 내 주장은 그거 아니야. 세균 뭐야.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콜라군 발견했다고 이래 되니까네. 갖고 와봐. 저렇게 입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캐리 부인이 우라리움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박자세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공부하자. 제발 공부하자.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요한 거, 이 큰 대목이야.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드리면, 이런 인류가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내는가 하면요. 종두법 알잖아요. 천연대 종두법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두법은 청나라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금성을 알았습니다. 어떠냐면, 제너의 종두법은 1700년도 제너가 어떻게 발견했나 하면, 소저설자는 젊은 아가씨들이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걸 통계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패턴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뭐하고 링크되면 이게 천연두가 안 걸린다 알고, 그럼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젖하고 뭐 관계되는 거 있을 거라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천연두 걸린 사람 고름을 짜갖고 그걸 분말로 만들어갖고 흡입하고, 그거는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면역이 생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백신이란 말에 백스란 말이 뭐냐 하면 암소란 말입니다. 백신이란 말의 어원이 소란 말입니다. 그게 됐냐면 천연두에 대한 그 면역을 그 젖을 짜는 젊은 아가씨들이 갖고 있으니까네, 그래서 백신이란 말이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은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걸 아주 잘 깔끔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도 좀 있어 갖고 제가 모처럼 타이핑을 좀 해봤어요. 자, 어디 있나? 보여줄게요. 요 책에 있는 핵심 내용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자주 나오는 말은 한 번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내가 했어요. 박테리아 전염병 공부를 세균을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게 그람 음성 혹은 그람 양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이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도 자꾸 헷갈려요. 오케이? 어, 그러면 가장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출처, 기원을 딱 한 번 보고 나면 안 헷갈려요. 그람 음성, 그람 양성이란 말 어디서 나왔나 하면 그람이란 사람이 발견한 염색법입니다. 오케이? 그 염색법에 염색되지 않으니까 네가티브니까네 그람 음성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박테리아는 그람 양성, 그람 음성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람 음성이 이제 특히 많이 병원군으로 중요해져요. 이게 이제 세포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복잡하게 알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할 때는 가장 핵심 개념 잘 모를 때 할 때는 복잡하게 알지 말고 그람 음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염색법이라는 거. 잘 알았어요? 이쪽에서 세균하고 이 제약 쪽에 문을 열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뭐에 관심이 있나? 염색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획기적인 제약을 만드는데 왜 염색하던 사람들이 제약 산업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세계사를 해보면 염색 산업이 제약 산업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염색 산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염색 산업 중에 또 바로 지난 일요일 날 강의했던 사이토크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이토크롬이 뭐냐 하면 이 사이토라는 세포고 크롬은 색깔이란 말이잖아요. 자, 염색이라는 게 생물학의 뿌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염색은 어디서? 바로 면직물에서 옷에 물감 들이는 산업이잖아요. 이 염색 산업이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초기 제약 산업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나 하면요. 잘 들으세요. 반도체 산업은 사진 기술에서 나옵니다. 사진 회사, 사진기 만드는 회사에서 최초의 반도체 회사가 나옵니다. 그게 거의 우리 쪽은 잘 알아요. 그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입니다. 그 페어차일드가 우리나라 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전설 같은 회사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전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리고 염색하는 이 기술이 제약 산업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염색은 옷감을 염색하다가 드디어 세균을 염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포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 세포를 염색하는 게 여러분들 DNA, RNA 염색체, 뭐죠? DNA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할 때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1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사이토크롬이 결국은 저 옷감을 염색드린 이 산업이 세포를 물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염색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것도 내가 나중에 옛날에 강의를 많이 해줬어요. 이런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람 음성, 그람 양성이 나온 것도 바로 염색 산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들을 염색되는 거 있고 되지 않는 거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1940년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분석된 박테리아가 병명군이 안티노마시스. 이거 나오죠. 방성균인데 그람 음성 세균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방성균은 어, 이렇게 방사선으로 실전자입니다. 그런 균이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는 뭐냐면 잘 따랐어요. 요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개념이 헷갈립니다. 이거는 플라스미드는 우리 진핵세포들은 아니고 원핵세포. 자, 박테리아들입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박테리아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테리아라 해도 되고 미토콘드리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여기에 게놈이 있어요. 더블 스트랜드 원형의 게놈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 사이즈를 보면 이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 이만하다면 DNA는 뭐 요 정도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된 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포 벽에 붙어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 박테리아의 염색체라 불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염색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염색체는 바로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저 DNA는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게놈이 돼요. 그 게놈의 일부가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게놈의 1%가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 안에 게놈으로 있는 염색체로 있지 않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형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거 있는 이 박테리아에 있는 기억납니까? 내 책에 16,500개 정도 염기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그 DNA는 게놈 DNA이고 그거 말고 게놈 바깥에 원형으로 또 DNA가 있어요. 그래 이중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게놈 바깥에 그러니까 유전으로 전달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단 그걸 부르는 이름이 플라스미드예요. 이 플라스미드 모르면 여러분들 세균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네. 그럼 이거는 직접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는 중요한 게 빨리 적어줄게요. 이 개념 헷갈리면 여러분들 다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세포는 지구상의 생명은 빨리 또 정해줄게요. 생명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어, 세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있어요. 진핵세포, 세포, 어, 그 다음에 세포 한 개가 곧 생명체가 되는 생명이 되는 걸 단세포 생명이라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되고 이거 오히려 이상 생명이 세 종류였다 다르게 또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세포가 있고 단세포 생명이 있고 생명은 다세포 생명이 있어요. 이게 더 직감적으로 와요. 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단세포 생명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잘 듣어요. 원핵 세포가 있고 원핵 생명이 있고 원핵 생명이라 해도 되고 원핵 세포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단세포에는 진핵도 있어요. 진핵 세포도 진핵 생명도 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진핵 생명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이 있다면 이게 생명이라면 생명 현상이라면 어, 단세포 하나가 된 생명이 있고 다세포가 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핵 생물은 오직 단세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핵 생명은 두 가지로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진핵 생명인데 단세포를 뭐라 그러냐면 효모, 효모라 불러요. 딱 단세포를 효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박테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 시아노박테리아는 다 원핵세포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런 걸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생명은 고급스러워 이야기하면 이게 좋아요. 단세포가 있고, 단세포 생명이 있고,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고, 단세포 생물은 오직, 단세포 생물은 오직 뭐냐면 박테리아밖에 없어요. 박테리아가 있는데, 박테리아가 있고, 단세포 생물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박테리아이거나 고세균. 됐죠? 요건 다른 거예요. 다세포는, 다세포는, 야들은 결코 다세포가 될 수 없어요. 다세포가 아니요. 오직 요 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세포는 뭐냐? 요 단세포예요. 단세포. 요건 단세포고, 다세포 생명체는 오직 진핵세포만 돼요. 됐죠? 근데 진핵세포가 단세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랐나? 아이고, 이걸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집합론으로 공부하라. 집합적.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라. 이걸 먼저 안 해놓으면 공부하면 헷갈려요. 자, 다시 정해줄게요.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가 있는데, 박테리아하고 고세균은 무조건 하고 단세포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핵세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진핵세포는 대부분 다세포인데 단세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세포인 얘가 몇 개가 없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얘가 효모라는 거예요. 효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하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그럼 단세포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 박테리아 이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박테리아로 부르고 야들은 원핵세포라 불러요. 원핵세포란 말은 뭐냐면 세포가 있다면 핵이 막이 없는 거예요. 이 핵막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자, 그거 통과했다면 그러면 자 박테리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박테리아 이렇게 있다면 자, 두 번째 알아야 게놈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 게놈. 이 개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리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헷갈리면 뭐 하고 같으냐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게놈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어떤 상황 공부를 적어도 좀 깊이 있게 적어도 대학까지 공부를 할 때 게놈을 모르면 어떤 상황이 벌이는데 이야기해 줄게요. 어, 자, 우리가 DNA, RNA 다 알아. 게놈을 모르는데 DNA, RNA를 아는데 게놈을 모르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려줄게요. 내가 남자고 여자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인간이라는 걸 몰라. 진짜 기가 막힌 비유야. 1000만짜리 비유야. 이제 따라하셨나요? 게놈이란 개념을 혹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70명 듣는 중에서도. 그런데 DNA, RNA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게놈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 쓰는 말이고 상관없어 해도 돼요. 근데 게놈이란 개념을 안 갖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고은조 선생님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게놈이란 개념을 모르면 아예 생물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에 자 우리가 둘이를 대하해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알아요, 확실히. 나는 DNA야, RNA야. 그걸로 다 돼. 모든 설명 다 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구상에는 인간 말고 다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도 있고 꿀벌도 있고 박쥐도 있다는 거예요. 그쪽 세계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따라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알고 모르고 그냥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내가 몰라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개념이란 개념을 철저히 모르고 하면 생물학을 예를 공부를 해도 밑 빠진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층 빌딩을 세워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박재세 회원들이 내가 공부 좀 한 사람도 내가 휙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개념 진짜 잘 만들었다. DNA, RNA는 남자,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남자, 여자는 인간이지. 우리 이거 당연히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지. No. DNA 쪽은 뭐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 RNA를 알고 있어도 게놈이란 개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DNA, RNA 이야기할 때는 게놈 없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뭐가 있지, 우리 말고 어떤 다른 종류 생명체가 있지, 혹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이때는 게놈이란 DNA, RNA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게놈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다른 외계 생명을 아예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뭐냐면 내가 사람인지 개미인지 바퀴벌레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게놈이란 개념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대형 공부를, 그래 나는 사람이라고 당연시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RNA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면요, DNA, RNA 필요 없이 게놈이란 개념 하나 갖고 완전히 다 통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이란 종, 여러분들 그저 미국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요, 인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수천 종류 데이터베이스, DNA 베이스에 호모 사피엔스 종 딱 해갖고 한 개통이 떠 있습니다. 그냥 그건 섬찟합니다. 그거는 바퀴벌레하고 우리가 동급입니다. 식물, 벽과 식물도 같이 내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도 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시려면 DNA, RNA가 아닙니다. 게놈이란 개념만이 그쪽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내가 설명을 오랫동안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확 못 받아들이고 들어도 매콤매콤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개념을 장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게놈이라는 문제, 이걸 모르면 이걸 설명이 안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자, 또 내가 또. 자, 빨리 할게요. 이게 박테리아예요. 그러면 항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거는, 박테리아도 모든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게 어떤 종이잖아요. 박테리아라는 생물 종이면 야의 게놈이 뭔가를 먼저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게놈은 D, 게놈은 DNA가 게놈이 될 수도 있고 RNA가 게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DNA가 있는데 DNA에 이중 가닥이 게놈이 될 수도 있고 한 가닥이 게놈이 될 수도 있고, RNA가 게놈, 그런데 이중 가닥이 게놈이 될 수도 있고 한 가닥이 게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닥이 게놈이 됐을 때 또 한 가닥이 게놈이 됐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3에서 5 방향으로 가는 게놈인지, 또 하나는 5에서 3으로 가는 RNA 게놈인지, 이걸 구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게놈은 어떻게 됐냐면요, RNA가 게놈이고 더블 스트랜드가 아닌 싱글 스트랜드가 게놈이고, 싱글 스트랜드 중에서 3에서 3에서 5로 가는 게놈이 아니고 5에서 3으로 가는 싱글 RNA가 게놈인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19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갖고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제 게놈이란 말이 섬찟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항상 생물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별로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박테리아하고 모든 진핵세포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게놈입니다. 오직 RNA가 게놈일 수 있는 종은 지구상에 딱 한 종밖에 없어요. 바이러스만이 RNA를 게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이러스는 DNA가 게놈이기도 하고 RNA가 게놈이긴 한데, 코로나19는 RNA가 게놈인 바이러스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리면 아예 공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든 정보는 이 게놈 속에 다 있어요. 게놈의 이름 속에 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라는 개념도, 이런 게놈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이게 박테리아요. 그럼 박테리아 게놈은 잘 들으세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박테리아 게놈이요. 그래서 박테리아 게놈은, 자, 진핵세포, 이거는 음악 중에 진핵생물하고 박테리아는 무조건 하고 게놈이 더블 스트랜드 DNA예요. 더블 스트랜드 DNA란 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테리아는 진핵세포, 그러니까
박테리아 말고 진핵세포의 게놈은 요렇게 돼 있고, 박테리아 게놈은 요게, 요게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 이빨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고, 요것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요게 몇 개 요렇게 있느냐 하면, 요거 이빨이, 요렇게, 이빨 요렇게. 자, 이거 잘했어요.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있고, 요거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말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았을 때, 요 쌍이 몇 개냐면, 만 오천, 15,000개 정도라는 거예요. 됐었나요? 여기 샤려면 15,000개 되네. 그걸 미토콘드리아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양가닥이잖아요. 더블 스트랜드잖아요. 하나, 둘, 가닥이 두 개잖아요. 요것도 가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가닥도 있고 안에 요 가닥이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걸 박테리아의 게놈이라 불러요. 됐죠? 따라하셨나요? 그러면 박테리아는 이 게놈 말고, 그래서 요거는 박테리아 게놈은 이게 바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유전이 안 된 박테리아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DNA잖아요. 게놈은 아닌데 DNA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셨나요? 그래서 게놈이 아닌 DNA가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어떻게 헷갈리냐면 야들이 게놈이 아닌 DNA가 또 원형으로 돼 있어요. 아, 속 탄다, 속 탄다. 그러니까 이 게놈이냐 아니냐 그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유전이 되지 않는데 유전은 안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플라스미드라 그래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한 개예요. 하나로 고정돼. 아, 아니요. 이것도 몇 개 있어요. 뒤에가.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나. 둥둥 떠다녀요. 됐죠? 이걸 이해했어야 여러분들 항생제 내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항생제 내성은 이 개념 없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 다음, 자, 이 박테리아가 있어. 그래서 야 게놈은 이제 설명이 됐죠. 야 게놈이, 원래 야 게놈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이제 다음 박테리아가 두 개로 갈라질 때, 이 말이요. 박테리아 두 개가 됐을 때, 야들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복제를 해갖고.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굿. 요거 있는 요 플라스미드 야는 뭐 일부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야는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이렇게 넣는 게 유전이잖아요. 유전 말고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생제를 썼어요. 여기다가 죽이려고 항생제를 썼어요. 쓰면 야는 잘 안 바뀌어요. 야가 항생제가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항생제 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 항생제 팩타를 요거다 다 해갖고 요거 만약에 요거 있는 염기를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 이빨이 요렇게 있다면 요거 아데닌을 원래 아데닌 있을 때는 야가 킥 죽었는데 항생제야. 이걸 뭐냐면 구아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야가. 됐죠? 구아닌을 바꾼 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수많은 박테리아가 다 이런 걸 얻느냐 하면 그러면 뭐 병원이 있을 필요 없고 뭐 항생제 없지. 그중에 수천억 개 중에 한 개가 우연히 용능력을 그러니까 무작위로 바꿔봤는데 그 항생제를 써도 안 죽는 거야, 야가.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근데 야가 그 능력을 우연히 획득한 야가 결혼을 해. 어떻게 결혼하냐면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야가 그 수천억 마리 중에 한 마리요. 한 마리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그 독한 그 항생제에 약 우연히 살아남았어. DNA 쪽이 아니고 요거 있는 플라스미드의 그 능력이 딱 기록이 된 거야. 우연히 그걸 획득한 거야. 그러면 야가 그 점이 어디 있다면 요거 있다면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하고 교미를 해. 암놈순놈 교미 하듯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갖고 야를 요것도 야가 하나들 카피해 갖고 예를 들면 그렇다 하시다. 요렇게 전달해 줘요, 로 됐죠? 그러면 이게 삽시간에 야가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 하시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항생제 내성이 한 10년 지나가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박테리아 이 종에 대해서 이 항생제가 이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아시나요? 그거는 플라스미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야로 간다는 거. 오케이? 요게 오늘 요것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게놈이란 개념 혹시 헷갈린 사람은 그걸 확실히 하셔요. 그래서 게놈은 수직으로 전달되는 거, F1한테 전달되는 거하고 플라스미드는 수평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수평으로. 예. 동시대에 같이 전달되니까 뭐 일주일 만에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도 있어요. 빨리 바뀌어요. 자, 오케이, 그 정도. 요 이론이 거기까지 오네요. 예. 그래서 플라스미드 세균들이 접합으로 교환 가능하다 했죠. 말라리아는 말아리아, 오염된 공기란 말이고. 자, 크림 전쟁 때 나이팅게일이 미아즈마 학설, 1850년도까지도 전염병이 공기로 전파된다고 1850년도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미아즈마 학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블란세가 독일 보건부 장관이 독일이니까 코가 코레라에 연구했잖아. 코레라가 코가 코레라균이 코레라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니까네. 이 마이스마 미아즈마 미아즈마 학설을 신봉했던 독일 보건부 장관이 콧등을 끼면서 야, 너 코레라균이 코레라를 일으켰어? 그럼 그거 갖고 와봐. 내가 묵어볼게. 들이켰대. 이 책에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냐?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뭐 1950, 1850년도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략.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레라가 영국의 존 스노라는 의사가 상수도 지도를 그립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1850년. 이때부터 이제 이 전염병이 수인성, 물로 전달된다. 모두는 아닌데, 물로 전달된다. 이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코레라, 장티푸스, 특히 코레라가. 그 다음에 이제 연도를 알았어요. 1840년에 에테르, 클로로폼, 마취제가 등장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마취제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1860년에 리스트의 그 유명한 묵은 살균법.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 리스트가 묵은 살균법을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역사를 좀 이야기할게요. 어, 수술을 하면 그때 수술 끔찍합니다. 마취제가 막 없을 때까지 1800년도까지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요. 수술은 진짜 지옥입니다. 붙들고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술하면 잘 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감염이 돼가 죽는 비율이 45%, 반이 죽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죽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다 깨물고 이제 피도 먹었는데 뭐좀 뭘 할까요? 그 노출된 피 수술한 그 부위가 썩기 시작해갖고 썩어요. 폐혈증, 주로 폐혈증입니다. 선생님 잘 알 거야.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나서 예, 상위군들 많았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역사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6.25 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좀인데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수술 장면을 하는 의학사를 좀 보면요. 참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니스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을 나는 종교 지도자 이상으로 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하여튼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의사들이 진짜 자기 몸 갖고 실험한 사람도 많았어요. 예. 그 리스트라는 사람이 이건 이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힌트를 얻었나 하면 그때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데 소나 양들이 이게 전염병이 막 죽고 나가는데 어느 농가에 소가 양이 안 죽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강가에 있는데 겨울가인데 그 겨울가에 뭐 모든 겨울은 아니야. 어떤 겨울에서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의 소하고 양들이 안 죽어. 잘 안 죽어. 이거 뭐가 있다 조사해. 그 겨울에 검은 겨울물이 흘러가. 봤더니 석탄 강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사에서. 석탄산입니다. 이게 콜타르입니다. 석탄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타르입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그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이야기 많이 했죠. 고대 역사 할 때도 에집트 미이라 방부제로 썼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그 저 바벨탑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그 이름 지구라트 1층 그 벽돌을 전부 다
방수 코팅했고, 북유럽에는 뭐죠? 바이킹의 배에 틈새로 메꿨던 게 골타라 그랬잖아요. 바이킹들은 그 석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김원 선생. 그 나무, 그래요. 네, 소나무, 숲을, 소나무에, 그게 수십 군데 발견됐어요. 바이킹에 그쪽에. 소나무를 태우면, 자, 이건 다 여러분들, 엄마, 저 어린 시절 해봤던 사람 다 알 거예요. 난 아직 기억나요. 부엌에 아카시아나 소나무 장작 이어갖고 퍼른 거, 특히 덜 마른 거 떼면 지지하고 물거품 나오잖아요. 그 다음 더 한 칸처럼 해서 벌겋게 달고 나면 물거품 나오다가 약간 갈색 나오죠. 그 다음에 더 하고 나면 조금 젖은 나무들입니다. 소나무 옛날에. 하고 나면 진한 검은 진액이 나와요. 오케이? 그게 석탄산입니다. 골타르입니다. 홀, 홀이 석탄이잖아요. 타르가 진흙한 이 진액이잖아요. 석탄에서 나온 진액한 진액. 그럼 석탄은 뭐예요? 고생대 양체식물이잖아요. 식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아카시아 뗄 때 뒤에 나온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콜타르입니다. 이 콜타르를 모르고는 여러분들 이 서양의 화학이 어떻게 발전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콜타르가 나오는 지역의 샘물에 그 겨울가 물에 소독 성분이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걸 이제 유럽 사회에서 경금 법칙에 해갖고 그런 콜타르, 근데 그 목탄 우려 나면 되고 석탄이 나무잖아요. 이거 석탄은 나무를 불텐 죄니까는 그 석탄산이 있는 거예요. 됐죠? 석탄에서 나는 산을 석탄산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이 석탄산을 갖고 액화를 하면 석탄 액화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석유 공업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언제까지? 1950년도, 60년도까지도 그랬어요. 짠! 그때는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 그때 서울대 화학과인가 한 가가 우리나라에서 꽤 알아주는 석탄에서 여러 가지 추출물을 뽑아내 갖고 석유도 만들고 이런 거 해요. 석탄 액화 공업이라는 이쪽이 붐이었어. 거기서 온갖 나일론도 만들고 저 옷감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석탄 부산물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서울대 한 실험실에서 한 랩에서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랩 전체가 휴전 넘어갔고 북한으로 망명해 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이요. 서울대 교수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갖고 애엠하고 교수직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뭘 못 벗어났느냐 하면 석탄 액화 산업으로 해갖고 그걸로 갖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석탄 그리고 그걸 세계적 수준까지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서울대 그 팀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는 석탄 액화 공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 딱 돌아갔고 뭐 이것도 없고 뭐 기반도 없으니까 에이 석유 됐나요?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석탄 액화는요, 시대의 뒤안길로 60년대, 70년대를 석유 산업으로 해서 밀려난 올드 패션. 우리 무어봤자 별거 못 나오는 거. 우리는 줄을 잘 쓴 민족이에요. 이거 포항공대 과학사는 이름 기한 그분이 굉장히 그쪽 이 분야의 석학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강의하는 거 들은 거. 한, 한, 한 문장도 내가 안 읽어버리고 다 기억합니다. 오케이? 이런 거 다 그 덤을 알아놓았어요. 왜 북한이 6.25 때 끝나고 60년대까지도 앞섰어요. 다 알잖아요. 평양의 지하철이 서울보다 먼저 들었었고, 텔레비전이 북한이 먼저 봤어요. 다 아시잖아요. 70년도까지도 우리가 밀렸어요. 지금 60년도는 확실히 밀렸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걸 뒤집은 게 결정적으로 우리는 석유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왜 석탄을 못 버렸는가? 바로 그 월북한 팀들 그 팀들이 제자들 쫙 깔아놨지. 됐나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좋은 게 곧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곧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때는 진짜 그 대단한 그 팀들이 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되게 낙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과학사를. 그래서 이게 바로 리스트가 그때 당시 유럽에서 석탄에 액화된 이걸 갖고 이제 모든 화학이나 공부를 해보시면요. 석탄 액화 산업을 모르고는
700년도부터 1800년 중반까지, 아니요, 1920년도까지 유럽의 화학의 이 판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과정에 나오는 게 피츠플랜드입니다. 그게 이제 우라늄 발견도 이 산업의 한 여파로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좀 시간 있으면 쫙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책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리스트한 사람이, 이게, 소독약으로 쓸 수 있겠다 해갖고, 이제, 쫙 수술하고, 탁 깨매고, 쫙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 성공적이었는데, 그 다음 결정적 성공은 뭐냐면요. 당연히 수술실하고 메스하고 다 소독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 가운.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리스트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석탄산을 물로 희석해갖고 그 무기로 분무를 했어요. 그 수술 전체로. 이게 인류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전에 45% 이상 죽었는데, 거의 45% 반이 죽었는데, 딱 하고 나서 15% 이하로. 예, 이런 거 할 때 좀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어요. 적어도 1억 명은 살렸습니다. 수술받은 사람, 전쟁 탐 생각해 보세요. 1억 명 이상 생명을 살렸을 거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의사들을 종교 지도자 이상으로 내가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1억 명 이상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쫙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마취제, 소독약, 이것부터 먼저 공부했어요. 이 콜레라 발견한 것도 재밌어요. 처음으로 이 세균이 병균을 옮긴다는 걸, 이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테라입니다. 파스테라. 이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불란스의 파스테라, 독일의 코호.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지. 파스 노벨상 받죠. 코호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백입니다.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세요. 1차 대전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얼마나 참혹한 전쟁입니까? 그 전쟁에서 과학자 두 사람이 국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영국, 한 사람 영국, 아니, 한 사람 불란서, 한 사람은 독일. 이 과학자들끼리 경쟁이 붙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 건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사회도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 레마르크. 그 어마어마한 참혹한 참호전쟁.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신들, 부패, 간통상, 소독 못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참혹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나라 군대 이기기 위해 갖고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바로 고하고 파스텔레가. 파스텔레가 연구했는 거는 첫 번째 먼저 문을 열었는데, 고가 나중입니다, 약간. 그 파스텔레가 뭘 했나 하면, 닭이 암이 걸린 거야. 자, 그때까지 암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화학물질, 방사선, 1918년에 방사선 알았어요? 뭐 몰랐어요? 김 선생. 몰랐죠. 이, 네, 네, 당연히 네. 알았지. 알파 입자 실험이 언제요?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어떤 연도를 기억했다 해갖고, 그거는 첫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물어도 이게 연도가 안 헷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도가 아니고 시대 상황이 안 헷갈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 좀 생각해갖고, 그때 방사선이 있었는데 이러면 늦어요. 그거는 체화된 지식이 아니요. 그것은 어떤 창의성으로 못 나가요. 그 정도 갖고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알았나요? 조선시대도 암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반위라 그래갖고. 동의보감 동의보감 허준 그 일대기에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유인태가 자기 스승을 해부하라 그러잖아요. 동굴에서. 그 장면 내가 보고 눈물 흘린 장면 아직 기억납니다. 그, 그 드라마에서는 허준이 해부를 합니다. 예,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래 암을 알았어요. 반이라 그랬어요. 암 위암이죠. 암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학 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해 갖고 야들이 생겼다고 대충 그렇게 통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라가 닭이 암이 걸린 걸 본 거예요. 닭다리에 암이 걸렸어. 그 암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육종이란 말을 이거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 잘 하는데 암을 이야기할 때 육종이란 말을 써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육이라는 건 고기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나 이런 그 육류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혹이 생기잖아요. 그 육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암 그 세포를 추출했어요. 추출해갖고 거기서 추출한 게 아니고 요 책에 나옵니다. 닭의 벼슬에 암에 걸린 닭의 벼슬을 잘라갖고 그 벼슬 앱을 접을 내갖고 다른 닭에다가 그 먹여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닭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암이 자, 이거 들었어요. 이 닭이 방사선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걸 미리 조건 다 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암이 걸린 건데 암에 걸린 이 닭의 닭패스를 저백을 짜갖고 먹였어요. 다른 닭에다가. 그 다른 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 간단하죠. 조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외부 자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세균이 옮겼다고 처음으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암의 세균. 예. 전염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뭐 한꺼번에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들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라오스라는 게 있어요. 라오스 육종이 해갖고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라스하고 구별해 하셔야 돼요. 이게 바이러스하고 암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한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이게 1911년에 바로 미국의 어떤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이것도 암에 걸린 어떤 동물의 그것에서 나온 추출액을 여가지를 통해서 필터시켜 본 거예요. 이 여가지는 그때 당시의 실력으로는 세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세포를 다 걸러낸 거예요. 여가지로. 그리고 여가지를 추출한 암에 걸린 어떤 동물의 저백을 희석해갖고 여가지를 통과시켰는데 여가지를 통과한 그 저백을 갖고 그 종에다가 정상인 그 동물한테 주입시켜 봤더니 야가 암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획기적인 거는 뭐냐면 그 여가지를 통과한 여가지가 세포는 다 걸러냈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때 당시 세포가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아니죠. 파스텔하고 고가 연구했던 건 반세포잖아요. 그게 박테리아잖아요. 그 세포잖아요. 그래 박테리아를 다 걸러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박테리아를 걸러냈는데도 암에 걸린 거야. 따라오셨나요? 자, 어떤 암에 걸린 동물에 암세포를 꺼내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 이유에서 나와요. 암세포를 종양을 꺼내갖고 액체질소 담근 거예요. 저는 액체질소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예. 액체질소 내가 예담 드릴까요? 물을 그러니까 10초 만에 얼굴 수 있습니다. 저 고무장갑에다가 물 집어넣어갖고 딱 내가 액체질 딱 집어내면요. 10초 만에 쫙 얼어버리는데 끄집어내갖고 바닥에 탁 놓으면요. 그 얼음이 100초가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람도 뭐라 했냐면 종양 그걸 빼내갖고 그 고기 덩어리를 액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이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예. 동결이 되죠. 급동결이 되게 산산조각 난 걸 갈아갖고 여가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가지 구멍이 세포는 통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가지를 통과한 물은 통과했겠죠. 그 물을 그 암이 안 걸린 그 종한테 넣어본 거예요. 그래도 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실험이냐면요. 이걸 그때 당시 어떤 사람도 안 믿었어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이게 물리학에서 엑스선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지? 김원생. 기억나요? 모든 사람이 네. 200% 유럽 전체가 넘어졌다 그랬지. 생물학 버전에서 요겁니다. 이건 맹물이잖아요. 그때 당시 지식으로는 모든 박테리아 걸러냈는데 박테리아가 모든 병을 일으킨다는 거 그때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911년이니까요. 모든 거 걸렀는데 박테리아 다 걸러냈는데 박테리아가 없는 그 액체, 순수한 물이라 생각했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학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 그 이론을 고지 안 듣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노벨상이 연구 결과 이후에 노벨상 보통 30년, 40년 후에 받는데 가장 장 기록이 50년입니다. 이 연구가 50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는 라스부터 모든 암 원인은 그 바이러스부터 해갖고 암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바로 바이러스에서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정립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1월날 강의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이 다 나온 겁니다. 그 여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오셨나요? 자, 이 책 잘 선정했죠? 네. 이런 책을 그 대체로 알고 있다 생각해도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쭉 보면 아, 이게 진짜 핵심이었구나. 자, 다시.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류는 지난 3천 동안 그 지독한 수억 명이 죽었는 전염병이 공기로 전염되고 있다. 그 흔적이 말라리아의 이름에 남아 있다. 두 번째는 그 영국에 있는 존 스노는 그 총명한 의사가 자, 이 특징이 뭐냐 한번 보세요. 존 스노나 리스트가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공부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그 지식인 사이드에 그 강연했잖아요. 지식인 사이드에 그 230만 명이 받는 그거에 그 내용의 거의 반이 집합론적 사고고 그걸 다른 말로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르게 이야기 드릴게요. 세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90% 사람들이 공부를 헷갈리는 거는 DNA 세부로 들어가서 길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 개놈이 보입니다. DNA, RNA를 보면 안 돼요. 개념을 봐야 돼요.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DNA, RNA는 공부를 안 해도 유추대가 나와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걸 자꾸 모든 걸 초대 거꾸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됐죠?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할게요.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파스테르가 다코렐라, 그 다음에 벼슬에 피를 꺼내갖고 생생한 닭에다 넣었더니 코레가 걸린 거예요. 이게 세계사를 바꾼, 인류 역사를 바꾼 실험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물로 전달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닭, 암에 걸려있는 이 닭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무엇이 다른 쪽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럼 몸속에는 세포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 대략.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진 거야. 이게 몸속에 살 수 있는 거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는 이런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크림 전쟁 1850년까지도 나이팅게일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이 간호사조차도 공기로 전파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1850년도까지도. 그리고 독일의 보건부 장관, 이 사람 것도 뭐 의사 수준이잖아요. 보건부 장관이니까. 그 사람 또 고가 1910년도 사람이잖아요. 콜라겐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면 놓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짜리 지식이라는 걸 놓치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의 보건부 장관 같으면 그 당시에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가 코로나균을 배양을 했는 걸 이 갖고 와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먹을게. 입에 넣어버렸대요. 잊을 수 없잖아. 그러면 한 발 물어서 이게 뭘 말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독일의 보건부 장관이 믿었다면 대부분 학자들이 믿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고우나 파스트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초기 그 연구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격적이었는가를 느껴지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파스테르는 콜레라, 탄저병, 광견병, 이 광견병으로 또 유명합니다. 파스테르가. 그 다음에 독일의 고우는 결핵, 이 결핵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고도 전염병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1905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도를 암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고가 노벨상 이때 받았으니까 뭐 좀 늦겠지. 대충 감됐겠죠. 오케이. 그다음 요거는 옆으로 퀴닌 1820년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세계사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요 연도 암기하는 게 더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어줍니다. 1820년 퀴닌이 뭐냐면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종류인데 이게 아마존 인디언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존에 모기가 많으니까네 말라리아 걸렸는데 야들이 그 나무 껍질을 갖고 쩝쩝 씹어 갖고 이거 된다는 걸 선교사들이 알고 제수이트 선교사들이 알고 이걸 유럽에도 전파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유럽에서는 이제 이걸 분자식을 규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퀴닌. 예. 됐죠? 그다음에 플레밍
페니실린, 페니실린. 자, 이런 연도가 왜 중요하고 있어요? 1943년도부터 페니실린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빨리 노벨상을 2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이건 내가 너무 극적인 이야기 해줄게요. 페니실린이야말로 인류의 수명을 그 20년을 늘려줬잖아요. 페니실린의 첫 번째 혜택자가 누군지 압니까? 처칠, 저치? 내가 윈스턴 알고 처칠. 루스벨트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건 뭐 또 틀릴 수 있고. 하여튼 그 2차 대전 때니까네. 처칠인가? 처칠에 나는 루스벨트를 처칠, 기억하고 처칠. 있는데. 처칠이요? 예, 하여튼 플레밍 친구예요. 그래요? 그럼 뭐, 맞겠지. 좋아요. 플레밍 친구.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네 연구 결과를 단 2년 만에 노벨상을 줘버린 거예요. 예, 요렇게 기억하시라는. 1943년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45년에 노벨상 받아요. 예. 이런 기억하시면 이 전체 이 가름이 딱 됩니다. 눈금자로. 자, 그다음에 왁스만이 스트랩토마이신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노벨상을 받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만큼 이게 중요했다는 거. 페니실린 노벨상 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 나우스, 요건 알아놓으세요. 어,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유전학이나 뭐 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원초입니다. 나우스라는 게 미국의 그 학자 이름입니다. 그랬죠? 닭 종양. 요도 파스텔도 닭이고 요도 닭 종양이네. 닭 콜라라겠지. 그래서 닭 종양을 한데 그 종양을 띠내 갖고 액체 질소를 이어 갖고 파쇄물을 여러 가지로 통과시켜 갖고 그 액을 다른 닭한테 주입했더니 그 닭도 종양이 걸렸다. 그래서 바로 바이러스다. 됐죠? 헷갈리나요? 명하지. 그래서 요 이름이 라오스 육종 바이러스입니다. 요 이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1910년에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을 해갖고 56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늦게 노벨상을, 연구 결과에서 가장 늦게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우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게 인간한테는 되는가? 이 닭한테는 연구가 됐는데 인간한테는 바로 자궁경부암. 바로 그래서 이거 인간 육두종이라 그래요. 사람한테 육두종 바이러스로 하우젠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틀렸습니다. 요 감이 아니고 간입니다. 간.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 이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잘 아는데 간이 있다면 간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한 거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감염이 되면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적이나 감염이 되면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 요거 요렇게 이제 요거에 면역 세포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항상 여기서 뭐냐 하면 테두리를 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섬유화락을 합니다. 파이로블라스트 셀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콜라겐이 막 분비가 되고 해갖고 요거 단단한 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질이 돼 갑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섬유화란 말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파이로블라스트 셀하고 몇 개 셀들이 있습니다. 가들이 콜라겐을 많이 분비하고 엘라스틴하고 뭐 그런 종류, 노포 같은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한 섬유질로 바뀝니다. 이때 섬유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주로 콜라겐성입니다. 예, 노포줄 같은 그 단백질들이 선형 단백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해지는 거지. 예, 모든 폐든 간이든 이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섬유화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게 6종류. A, B, C, D, E, G. 뭐 너무 간단하죠. 들어보셨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요게 각각 바이러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 분류로 갖고 A형, B형, C형 간염을 분류한다. 요렇게 마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다음에 페니실린은 베타 락탐 구조입니다. 락탐 구조라는 게 뭐냐면 델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PPP 했죠. G6P에서
일로 가면 피루부산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글루코락톤을 가죠. 첫 번째 글루코락톤. 이 낙톤이 바로 요 낙톤입니다. 낙톤은 어떻게 생겼냐면 글루코락톤은 육각형인데 글루코스하고 모양이 그냥 같습니다. 요런데 이쪽에 1번 카본에 요렇게 산소 이중결합이 있는 게 낙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이 낙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가 낙톤 구조인데 요 락톤, 요걸 락톤 링이라 부르는데 세균의 에피솜 DNA, 요 에피솜 DNA가 뭐냐 하면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까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요거는 게놈이고 요게 플라스미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피솜은 뭐냐 하면 요게 또 요 플라스미드에 있다가 게놈에 또 함유하기도 해요. 합류하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야들이 자주자주 해요. 그런 걸 에피솜이라 불러요. 그래서 모든 플라스미드가 에피솜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에피솜이란 말은 뭐냐면 플라스미드도 있다가 게놈으로 함유되기도 하다가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플라스미드를 특별히 부를 때 에피솜이라 불러요. 그래서 모든 플라스미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으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직 유전, 자식한테 아들 손자로 넘어가는 거는 염색체가 넘어가고 이걸 게놈이라 부르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박테리아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 에피솜이죠. 에피솜 DNA가 수평으로 전달해주는 이게 때문에 항생제 내생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수평 유전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작동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일단 항생제 내성이 페니실린 항생제 내성이 왜 생기느냐 하면 에피솜 DNA 그 말은 뭐죠? 요 세균은 플라스미드하고 이쪽에는 게놈하고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왕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걸 에피솜이라는데 그 있는 DNA에서 베타 낙타메이 요 베타 낙타메이가 뭐냐면요. 잘 드세요. 이 베타 낙타메이가 베타 낙탄 구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효소요. 예. 그래서 고유전자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1,000만 원짜리입니다. 페니실린이 그 놀랍게 그런 기적 같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요 낙톤 구조인데, 낙톤 구조 때문에 그런데 베타 낙타메이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효소를 만들겠죠. 그 효소가 요 낙탐 구조를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페니실린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대해서 페니실린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따랐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플라스미드 알아야 되고 또 에피솜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피솜이란 개념을 알려면 이쪽에 있는 염색체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놈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박테리아 게놈에 이 플라스미드에 있는 DNA 일부가 옮겨갈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미드를 에피솜이라 부르고 그 에피솜에 있는 일부 유전자가 아니지. 에피솜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면 이 박테리아가 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타 낙타메이라는 유전자고 그렇게 만든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효소가 돼 갖고 베타 낙탐 구조 페니실린의 약에 있는 요 구조를 깨부숴버리면 페니실린의 효과가 무효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내성입니다. 왜 내성이냐면 지금 요거서 플라스미드스 요 기능이 요 유전자가 요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요로 또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플라스미드 와 있다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교미를 하면서 유전 물질을 주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이 일로 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맞나?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 줄게요. 이런, 자, 내가 그래 줄게. 자, 페니실린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페니실린이라는 분자는 베타 락탐, 낙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자 구조에 그래서 분자 구조만 알면 다 해결된다는 거. 내가 수도 없이 알겠죠.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글루코스는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거 다 동일해요. 다른 거 다 동일하고 요거만 달라요. 요거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락탄 구조요. 근데 요게 요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페니실린이요. 이 약을 이 약을 먹어서 주사 맞나? 먹나?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 예, 페니실린을 복용을 했다. 주사 맞을 거야 아마. 주사 맞을 거야. 페니실린 주사지. 그렇지. 주사를 맞았다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몸에 이제 뭐 온갖 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페니실린을 주사를 딱 하면 페니실린 요 구조가 그 모든 박테리아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됐죠? 요 구조가 죽이는 거예요. 요 구조가 낙탄 구조가 죽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당했던 이 박테리아가 수억 마리 중에 박테리아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기적 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떠냐 하면 이 박테리아에 원래 게놈이 있고 이 박테리아에 자 여기에 플라스미드라는 이건 그냥 DNA예요. 원형으로 된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수한 수억 마리 이 박테리아 중에 우연히 야가 요거에 있는 아데닌이 뭐 구아닌으로 바뀌도 요 바뀐 거예요. 요 속까지만 바뀐 거예요. 몇 개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우연이요. 전부 다 우연이요. 알고 한 거 아니요? 그랬는데 야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가 사람한테 감염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주사를 맞으면 페니실린의 이 구조가 자, 요소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야가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게 바로 뭐래서 에피솜이라고 했잖아요. 에피솜 기능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요거 있는 야가 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야가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야가 빠져나와 갖고 요거 리보솜이 요 안에 리보솜이 있어요. 붙어 갖고 쭈쭈쭈쭈 해 갖고 요렇게 해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됐죠? 요거 있는 요 부분이 요로 옮겨가 갖고 옮겨간 부분이 만든 단백질이 그게 바로 효소가 되는 거예요. 이 효소가 이 효소가 이 페니실린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아프지 않는 거지. 낯선 거,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페니실린이 무력화되니까 이 사람은 페니실린 소용이 없은 거야. 아픈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플라스미드가 요거 있는 걸 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게 그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준 거는 자 일단 줬어요. 그럼 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요렇게 줄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시 요걸로 심어놨는 걸 나중에 다시 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요거 심어져 있잖아 원래. 이내가 줬다 해도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요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심어져 있는 걸 자 야가 요 박테리아가 이제 요 심어져 있어. 게놈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갔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일부 있어. 일부 있는데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부 요거 있어. 근데 옆에 동료가 한 명 더 왔어. 야는 이 능력이 없어. 없는데 야들이 통로를 만들었어. 야도 게놈이 이렇게 있고 요 플라스미드 있어.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탁 끊어갖고 야들이 줄로 바뀌어갖고 요 줄이 뱀처럼 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갖고 요거에 삽입이 된다. 뭐냐면 요 기능이 같이 들어가서 요 삽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야는 또 그 다음 거한테 해준다. 이걸 항생제 내성이란다. 굿. 됐죠? 됐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게놈하고 그냥 DNA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까지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거요. 몇 장으로. 그러니까 책 한 권 봐도 핵심은 그냥 간단히 요약이 돼요. 요약이 되고